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아들의 인생에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차주영이라는 이름은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지요. 어째서 그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발을 들였고, 어째서 제 아들을 나락으로 밀어 넣었으며, 또 어째서 그토록 뻔뻔하게 다시 돌아와 매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평생을 바쳐 일군 제 가게, 연태상회가 YT마트라는 낯선 이름으로 바뀌던 바로 그날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날은 제게 있어 참 복잡한 감정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27의 시장 한 귀퉁이에서 좌판을 시작해 굳은 일마다 않고 억척같이 돈을 모아 차린 가게가 바로 연태상회였어요. 갓난쟁이였던 아들 연태의 이름을 따서 지은 제 인생 그 자체인 곳이었죠.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는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 아들 내외에게 가게를 물려주기로 마음먹은 참이었습니다. 아들 연태야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있으니 잘하겠지만 사실 며느리인 주영이가 영 마음에 걸렸던 것이 사실이에요. 번듯한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했다는 아이는 처음부터 시장통의 작은 가게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거든요. 그래도 제 아들이 좋다고 선택한 짝이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물려주기로 한 날, 며느리는 리뉴얼 오픈식이라며 거창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저는 그저 동네 어르신들 모셔서 시루떡이나 돌리고 막걸리 한 잔 나누는 그림을 생각했는데 며느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나 봅니다. 아침부터 마트 앞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하얀색 테이블과 의자가 깔리더군요. 잠시 후 도착한 출장 뷔페 트럭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동네 마트 오픈식의 호텔 뷔페라니 시작부터 이 아이의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동네 장사라고 언제까지 촌스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영이는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읽기라도 한 듯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해요. 반짝이는 원피스를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단골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에 음식 접시만 만지작거렸고 뷔페 음식보다는 마트 안의 과자 코너를 더 기웃거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헛돈을 썼다는 생각만 더욱 강해졌습니다. 행사의 정점은 간판 제막식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불러온 연태상회라는 정겨운 이름 위로 YTMART라는 낯설고 차가운 영문 간판이 덮이는 순간이었죠. 며느리는 박수를 치며 활짝 웃었지만 저는 차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분신 같던 가게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곁에 선 아들 연태의 표정도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그저 멋쩍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릴 뿐이었죠. 어머니,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프리미엄으로 가야죠. 행사가 끝나고 어수선한 마트 안에서 며느리는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제 귀에는 어찌나 낯설게 들리던지요. 우리 동네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서민들이 대부분이고 저 역시 그들을 상대로 박리담회하며 가게를 키워왔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를 사러 오는 손님, 라면 하나를 사러 오는 학생이 우리 마트의 주된 고객인데 프리미엄이라니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 제 가게가 아니라는 생각에 애써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왕 물려준 것,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꾸려나가는 것을 지켜봐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프리미엄 전략은 가게의 가장 중요한 공간부터 바꾸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계산대 바로 앞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며 무심코 물건을 집어들게 되는 그 황금 구역 말입니다.
저는 그곳에 계절 과일이나 매일 아침 새로 들어오는 두부 혹은 파격적으로 할인하는 상품들을 놓아 쏠쏠한 재미를 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그저 어수선하고 값싸 보이는 공간일 뿐이었나 봐요. 어머니, 이 공간은 우리 마트의 얼굴이에요. 이렇게 잡다한 물건들을 쌓아두면 마트 전체의 격이 떨어져요. 주영이는 단호하게 그 매대를 전부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번쩍이는 조명 아래 보기에도 비싼 수입 원목으로 만든 진열대를 새로 들여놓았죠. 그 위에는 동네 사람들은 이름도 생소한 유기농 케일, 손바닥만 한 크기에 몇천 원씩 하는 애플망고, 이름 모를 수입 치즈 따위가 보기 좋게 진열되었습니다. 확실히 보기에는 좋더군요. 백화점 식품 코너에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새로 생긴 프리미엄 코너를 신기하게 구경할 뿐 누구 하나 선뜻 지갑을 여는 이가 없었어요. 늘 오시던 박할머니는 유기농 루꼴라 한 봉지를 들었다가 가격표를 보시고는 화들짝 놀라며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에, 풀떼기가 내 점심값보다 비싸네. 할머니의 혼잣말이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죠. 아이들 간식으로 바나나 한 송이를 사가던 젊은 엄마는 이제 우리 마트에서는 가장 싼 바나나조차 다른 곳보다 비싸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가 야심차게 들여놓은 프리미엄 채소들은 조명 아래에서 힘없이 시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앞을 지나가며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저 시들어가는 채소들이 전부 돈인데 하루에 수만 원씩 공중으로 날아가는 셈이었죠. 보다 못한 제가 주영아, 저 채소들은 샐러드로 묶어서 싸게라도 팔아야 하지 않겠니?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군요. 어머니, 이건 그냥 채소가 아니에요. 우리 마트의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요. 당장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싸구려떨이 상품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아이에게 장사는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무슨 고상한 가치를 증명하는 예술 활동이라도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매일 저녁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비싼 채소들을 보며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예전 연태상해 시절, 저는 마감 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도 손님이 있으면 기다렸고,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리는 단골 손님이 보이면 셔터를 올리고 기다려주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게 동네 장사의 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 생활을 했던 며느리에게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시스템대로 움직여야 해요.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이 프로페셔널한 태도죠. 그녀는 마트 직원들에게 오후 9시 정각이 되면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마감 후 정산을 돕고 있는데 밖에서 닫힌 셔터를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근을 마치고 늘 우리 가게에 들러 아이들 다음날 아침거리를 사가던 옆동의 김 대리였습니다. 사장님, 저 아직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애들 먹일 우유가 똑 떨어졌어요. 애처로운 목소리에 제가 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며느리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한번 예외를 두면 규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녀는 차갑게 말하며 셔터 너머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김 대리는 몇 번 더 셔터를 두드리다 힘없이 돌아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굳은 얼굴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것은 장사가 아니라 그저 월급날만 기다리는 직장인의 태도였어요. 손님에 대한 고마움이나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가게를 물려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제 평생의 일터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혁신을 시도했고 그 혁신들은 하나같이 우리 마트의 뿌리를 갉아먹는 종과도 같았어요.
정겨웠던 가게는 차갑고 낯선 공간이 되었고 손님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들 연태는 제 눈치를 보랴, 아내 비위를 맞추랴 가운데서 줏대 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텅 빈 마트를 보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저 가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과 땀이 배어 있는 곳이고 아들 연태의 성장과 함께한 곳이며 동네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프리미엄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 아래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나 경영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모든 것을 망가뜨릴 재앙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가게를 프리미엄하게 바꾸겠다며 벌인 일들은 하나같이 마트의 기둥을 뿌리부터 갉아먹는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며느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아이가 꺼내 든 다음 카드는 바로 SNS 마케팅이라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주영이는 계산대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는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손님이 물건값을 물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고 그 눈은 항상 작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어머니, 요즘은 전단지 같은 거 돌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건 종이 낭비, 인력 낭비일 뿐이에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젊은 감각으로 소통해야죠.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는 제게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YT마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번쩍이는 계정에는 제가 보기에도 민망한 사진과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오늘 입고된 싱싱한 파프리카. 당신의 키토제닉 라이프를 YT마트가 응원합니다. 키토제닉이 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 동네에서 그 키토제닉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중해의 햇살을 담은 올리브 오일, 당신의 식탁에 품격을 더하세요. 라며 올리브 오일 병 하나를 마치 명품 가방처럼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사진을 찍기 위해 며느리는 마트 한 구석에 하얀 천을 깔고 조명을 설치하는 등 반나절을 꼬박 허비하더군요. 그 정성으로 손님 한 분이라도 더 응대했다면 매출이 지금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저는 수십 년간 매주 금요일이면 직접 손으로 쓴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큼지막한 매직으로 이번 주말 특가. 핵감자 한 바구니 3,000원. 우리 아들 연태가 좋아하는 목살. 한 근 사면 한 근 더. 와 같이 투박하지만 정이 담긴 문구를 적었죠. 아파트 게시판이며 동네 가게 문 앞에 그 전단지를 붙여놓으면 주말 아침이면 어김없이 어르신들이 전단지를 손에 쥐고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 약속 같은 것이었어요. 주영아, 우리 동네 손님들은 그런 거 잘 모른다. 스마트폰 없는 어르신들도 많고. 예전처럼 전단지를 돌리는 게 어떻겠니? 제가 보다 못해 한마디 건넸지만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옛날 방식에만 갇혀 계세요. 지금은 그렇게 장사하면 망해요. 온라인으로 입소문이 나면 다른 동네에서도 우리 마트까지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브랜딩이에요. 며느리는 브랜딩이라는 말을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말하는 브랜딩은 우리 마트를 동네 사람들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었어요. 화려한 사진과 어려운 말로 도배된 SNS 계정의 팔로워는 100명 남짓이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며느리의 친구들인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는 10개를 넘는 법이 없었죠. 당연히 매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에 빠져 손님 응대를 소홀히 하는 며느리 때문에 단골들의 불만만 쌓여갔어요. 새 사장님은 맨날 전화기만 붙들고 있네. 하는 수군거림이 제 귀에도 여러 번 들려왔습니다.
SNS 마케팅의 실패는 또 다른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고객관리 시스템의 개편이었어요. 예전 연태상해 시절, 저는 콩나물 한 봉지를 사도 쿠폰 도장 하나를 꾹 찍어드렸습니다. 도장 10개를 모으면 계란 한 판, 20개를 모으면 라면 한 박스를 드렸죠. 아이들은 그 도장 모으는 재미에 부모님 심부름을 오기도 했고, 어르신들은 꼬깃꼬깃한 쿠폰 종이를 보물처럼 지갑에 넣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쿠폰 제도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라며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포인트 적립 제도를 도입했어요. 5만 원 이상 구매해야 1%가 적립되고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써야 실버 등급이 되어 1.5%를 적립해주는 시기였습니다. 평생 우리 가게에 단골이셨던 옥자 할머니께서 그 새로운 제도 앞에서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랬듯 물건을 사시고는 제게 꼬깃꼬깃한 쿠폰 종이를 내미셨어요. 사장님, 나 오늘 도장 2개만 더 찍으면 라면 한 박스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던 며느리가 그 쿠폰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거 안 해요.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걸 쓰세요. 뭐요? 이거 안 한다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모은 건 뭐가 되는겨? 할머니의 당황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으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포인트가 쌓여요. 어르신 구매 금액으로는 포인트 쌓아도 라면 한 봉지 사기도 힘들지만 아무튼 규정이 그래요. 스마트폰이라고는 아들이 사준 효도폰으로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못하시는 할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가 이리 복잡하고 사람을 무시하는겨. 결국 할머니는 고함을 지르며 가게를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황급히 뒤따라 나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사과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라면 한 박스 댁으로 갖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 마트의 발길을 뚝 끊으셨습니다. 30년 단골을 그렇게 허무하게 잃은 겁니다. 매출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가게를 맡은 지 3달 만에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매달 쌓이는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신선식품 코너는 시들어가는 채소들로 가득했고 창고에는 며느리가 브랜딩을 위해 무작정 들여놓은 비싼 수입 공산품들의 재고만 쌓여갔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들을 보며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죠.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감을 하고 사무실에서 장부를 보던 아들 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 역시 흘깃 본 적이 있었지만 막상 숫자로 확인한 적자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가게 운영은커녕 다음 달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죠. 아들은 큰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영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적자가 너무 커. 어머니가 하시던 방식으로 일단 돌려놓고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는 쌓아왔던 모든 불만을 터뜨리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당신은 옆에서 뭘 했는데? 매일 어머니 눈치나 보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찬물이나 끼얹고. 당신이 그렇게 잘났으면 직접 해보지 그랬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하는 말이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둘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아들의 차분한 대꾸에 며느리는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길바닥? 이깟 동네 구멍가게 하나 망한다고 길바닥에 나앉아? 나는 이런 곳에서 내 재능 썩힐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켰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
다들 나보고 능력이 아깝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이제 와서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있잖아. 저는 사무실 문 밖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받을 상처가 그 아이가 느낄 무력감이 고스란히 제게도 전해져 오는 것 같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아들의 가슴에 그리고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신은 비전도 없어. 평생 이 촌 구석에서 냄새나는 야채나 팔면서 살 거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당신 어머니처럼 억척스럽게 돈만 아는 장사치로 늙어 죽고 싶지 않다고. 장사치. 그 한마디가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그래요. 저는 평생을 장사치로 살았습니다. 자식 먹여 살리고 가르치기 위해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발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의 아내에게서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모진 말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죠. 사무실 안에서는 며느리의 울음 섞인 고함과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듯한 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단순히 장사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구나. 저 아이는 처음부터 우리의 삶을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화려한 경력에 흠집이 될까봐 이 초라한 동네 마트와 우리 가족을 자신의 수준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의 싸움은 어찌어찌 마무리되었지만 깨진 유리잔은 다시 붙을 수 없는 법입니다. 마트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보란듯이 가게 일을 더 등한시했고 아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넋을 놓고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의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며 제발 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재앙은 그렇게 소리 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장내버린 그날의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 마트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러 술주정을 하는 골치 아픈 손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다들 그를 피했지만 저는 그 사람의 아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늘 좋게 타일러 보내곤 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그는 술에 잔뜩 취해 마트로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소주 한 병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상. 오늘은 무조건 외상이야. 마침 계산대에 있던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며느리는 단칼에 거절했죠. 손님, 저희는 외상 거래 안 합니다.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그 말에 남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 젊은 여편네가 사장 행세야? 옛날 사장님은 다 해주셨어. 사람 차별하는 거야? 그는 고함을 지르며 계산대를 손으로 쿵쿵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은 겁을 먹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당황한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스마트폰을 들더군요. 계속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 말이 오히려 남자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신고해. 배째. 내가 누군지 알아? 상황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창고에서 나와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죠. 김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되지. 지난번에 따님이 와서 울고 갔어. 아버지가 술 드시고 장사하는 데 가서 이러실 때마다 자기가 너무 창피하다고. 오늘도 따님 얼굴에 먹칠하실 거야? 제 말에 남자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멍하니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며 다른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상황을 수습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고 며느리와 저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고마워할 것이라고 혹은 최소한 자신의 미숙함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며느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어떻게 저런 진상 손님 앞에서 저를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왜 끼어드셔서 일을 이따위로 만드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잃었습니다. 망신이라니요. 일을 키운 것은 본인이면서 왜 저를 탓하는 걸까요? 주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아니었으면 경찰서까지 갈 뻔했어. 저 사람은 말로 잘 타일러야 하는 사람이야. 말로 타일러요? 저런 사람들은 그냥 법대로 처리해야 다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이 동네 수준이 이 모양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진상들이 우리 마트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구는 거 아니에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평생의 터전을, 내 이웃들을 수준 낮은 동네, 진상이라고 매도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며느리는 스스로 파국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로 달려가더니 시뻘건 숫자로 가득한 장부를 들고 나와 제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어머니와 당신 아들의 수준이에요. 몇 달 만에 가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이게 다 어머니의 그 촌스러운 정타령 때문인 거 몰라요? 저는 더 이상 이런 구질구질한 인생 못 살아요. 당신 아들이랑 같이 이 냄새 나는 가게랑 같이 평생 가난하게 사시라고요. 그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저와 제 아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을 향한 모욕이자 경멸이었죠. 마침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나오던 아들 연태가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을 보더니 경멸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왔네. 김연태 씨. 당신도 똑똑히 봐. 이게 당신 능력의 결과물이야. 평생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자기 의견 하나 제대로 말 못하고 내가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 정말 최악인 거 알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의 아내를, 아니, 이제는 아내가 아닌 한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며느리를 더욱 미치게 만든 모양입니다. 왜 아무 말이 없어? 억울해? 분해? 하지만 어쩌지? 이게 현실인걸. 나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나갈 거야.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랑, 이 망해가는 구멍가게랑 엮이는 건 딱 질색이니까.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것으로 보이는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책상 서랍을 열어 이혼 서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둔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도장 찍어. 위자료는 바라지도 않아.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할 판이지만 그냥 더러워서 피하는 거야. 이 가게 당신 다 가져. 대신 당신 명의로 된 대출금이랑 마이너스 통장도 당신이 다 책임져. 나는 당신이랑 엮이면서 생긴 이 빚만 없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보고 결혼했던 겁니다.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으니 사장 사모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생각처럼 가게가 굴러가지 않고 오히려 빚만 늘어나자 가차없이 아들을 버리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제 아들은 그저 실패한 투자처에 불과했던 것이죠.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발 저 아이를 붙잡지 않기만을, 애원하지 않기만을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알았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아들은 망설임 없이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며느리가 내민 서류 위에 찍었습니다. 쿵 하고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그런 태도에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매달리고 애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당신답지. 그럼 잘 살아봐. 이 촌 구석에서 당신 어머니랑 오손도손. 그 말을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어요. 제 아들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떠난 겁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차마 아들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말도 힘내라는 위로도 지금의 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저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에게 닥친 시련의 밤이 말입니다. 차주영이 떠난 후 우리 집과 마트는 생기를 잃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들 연태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 때가 되어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고 어쩌다 마주쳐도 텅 빈 눈으로 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들은 마감한 마트의 컴컴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캔맥주를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올라오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막막한 현실의 무게가 제 아들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죠. 마트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싸놓은 똥은 생각보다 거대했어요. 당장 갚아야 할 외상대금과 대출이자가 산더미 같았고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이미 오래전에 끊겨 마트는 낮에도 밤처럼 고요했죠.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게에 남아있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테지요. 저는 망가져가는 아들과 망해가는 가게를 보며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나 수십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저마저 무너지면 제 아들은 정말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아들은 너클 놓은 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 앞에 따뜻한 꿀물 한 잔을 놓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아들의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힘들지? 다 알아. 엄마도 힘들어. 그런데 우리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 아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예전에는 듬직했던 아들의 손이 지금은 너무나도 가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아들. 정말 괜찮아. 그 아이가 떠난 건 우리에겐 액땜한 거야. 더 나쁜 일을 막아준 거라고 생각하자. 바닥을 쳤으니 이제 우리한테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엄마랑 다시 시작하자. 딱 한 번만 더 엄마 믿고 같이 일어서 보자. 응. 제 진심이 전해졌던 걸까요?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제가 본 아들의 눈물 중에 가장 서럽고 아픈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아들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엄마. 그 한마디가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마트 정면에 붙어 있던 YTMART라는 낯선 간판을 떼어내는 것이었어요. 아들과 제가 직접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먼지 쌓인 간판을 뜯어냈습니다. 나사를 풀고 간판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순간 마치 우리에게 붙어있던 애군을 떼어내는 것처럼 속이 다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연태상의 간판을 다시 걸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조금 낡기는 했지만 그 어떤 이름보다 정겹고 듬직하게 느껴졌어요. 간판을 다시 건 그날 동네를 지나가시던 어르신 몇 분이 아이고 이제야 가게가 제 주인을 찾았네. 라며 박수를 쳐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간판을 바꾸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가 프리미엄이라며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보기만 좋고 아무도 사지 않던 수입 원목 진열대를 중고로 팔아버리고 그 자리에 예전처럼 투박하지만 튼튼한 철제 매대를 놓았어요. 그리고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빚을 조금이라도 청산하기 위해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들을 전부 꺼내 땡처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전 사장의 안목 부족으로 대량 입고 사장님 아들이 눈물 흘리며 원가 이하 판매 라고 솔직하게 써붙였더니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며 많이들 팔아주셨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재고를 정리하고 나니 텅 비었던 마트 금고에 아주 조금이지만 현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발길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우리만의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해답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아들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제가 오랜만에 손맛을 발휘해 돼지고기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마트 위층에 있는 작은 살림집에 김치찌개 냄새가 퍼지자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엄마 냄새 좋다 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허겁지겁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더군요. 밥을 다 먹은 아들이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다. 뭐가? 우리 이거 팔자. 엄마 반찬.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가게를 망치는 동안에도 유일하게 손님들이 꾸준히 찾았던 것이 바로 제가 재미삼아 조금씩 만들어 팔던 밑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반찬에서 냄새가 난다며 타박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제 손맛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마트 한쪽에 작은 반찬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아들이 직접 지었어요. 어머니의 밥상. 거창한 메뉴는 없었습니다. 제가 늘 집에서 해먹던 김치찌개, 된장찌개, 장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재료만큼은 누구보다 좋은 것을 썼고 제 자식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호기심에 사가기 시작하더니 이내 연태상의 반찬이 맛있다는 입소문이 동네에 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맞벌이 부부들은 퇴근길에 들러 저녁상에 올릴 국과 반찬을 사갔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집밥이 그립다며 매일같이 찾아오셨습니다. 반찬을 사러 왔다가 예전처럼 다른 물건들도 함께 사가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마트는 다시 예전의 활기를 서서히 되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떼어왔고 낮에는 저를 도와 반찬을 만들거나 가게를 돌봤죠. 며느리가 버리고 간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겠지만 아들은 자신의 일을 찾아가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감을 하고 아들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장사가 잘 되어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어요. 밥을 먹던 아들이 불쑥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아마 다 포기했을 거야. 저는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들이 뭘? 엄마 아들인데. 연태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 보란듯이 한번 성공해보자. 누가 보란듯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제 말에 아들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싹을 발견한 참이었습니다. 그 싹을 키워 거목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저와 아들의 몫으로 남았죠. 비록 가진 것은 빚과 상처뿐이었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태마트의 진짜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들을 위해 그리고 망가진 가게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작은 반찬 코너였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제 손맛에는 수십 년간 동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세월의 정이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바로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이면 뜨끈한 국과 간 무친 나물을 사기 위해 출근길 직장인들이 줄을 섰고 저녁이면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저녁 찬거리를 사기 위해 마트로 몰려들었죠. 우리 마트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달짝지근한 장조림 냄새는 그 어떤 마케팅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도입했던 복잡한 포인트 제도 때문에 발길을 끊었던 옥자 할머니께서 어느 날 슬그머니 마트에 들어오셨어요. 할머니는 반찬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제가 끓이고 있던 시래기국을 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죠. 옛날에 우리 영감님이 딱 이 냄새 나는 시래기국을 좋아했는데 저는 말없이 국 한 그릇을 넉넉하게 퍼서 할머니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돈 안 받을 테니 그냥 맛만 보세요. 옛날 생각나실 거예요. 할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결국 제 성화에 못 이겨 국그릇을 받아 드셨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빈 그릇과 함께 쌈짓돈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어제 그거 너무 잘 먹었네. 오늘은 2그릇만 퍼줘. 이웃집 과부댁도 맛 좀 보게. 그날 이후로 옥자 할머니는 다시 우리 마트의 가장 소중한 단골 손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 둘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마트에 다시 활기가 돌자 아들 연태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서 아직 지워지지 않은 그늘을 보았어요. 그 아이는 아직도 사람을 대하는 것에 서툰 구석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 때문인지 손님들에게 살갑게 말을 건네기보다는 묵묵히 자기 일만 했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아들에게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게 해줄 그런 역할 말이에요.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오후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쌀 한 포대를 사시고는 마트 앞에서 쩔쩔매고 계셨어요. 비는 오는데 무거운 쌀자루를 들고 갈 엄두가 나지 않으셨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창고에 있던 낡은 손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댁이 어디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들은 손수레에 쌀을 싣고 자신의 잠바를 벗어 쌀이 비에 젖지 않도록 덮어주기까지 했어요. 한참 뒤에 마트로 돌아온 아들의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제가 최근에 본 모습 중에 가장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고맙다고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 좋은 쪽으로. 저는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연태야, 우리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자.
아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배달까지 하면 우리 둘이서 감당이 안 돼. 사람을 더 써야 하는데 아직 그럴 형편은 아니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대단한 배달을 하자는 게 아니야. 무거운 거 사시는 어르신들, 아기 때문에 나오기 힘든 젊은 엄마들. 그런 분들한테만 우리 아들이 직접 오토바이 타고 휙 가져다 주는 거지. 이름은 효자 배달 서비스 어때? 아들은 쑥스러운 듯 했지만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큰맘 먹고 중고 오토바이를 한 대 사서 마트 앞에 세워두고 연태마트 효자 배달 서비스. 아들이 직접 갑니다. 라고 써붙였죠. 처음에는 주문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용해본 사람들의 만족도는 엄청났어요. 아들은 단순히 물건만 배달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는 전등을 갈아드리기도 하고 아기 엄마에게는 마트 오는 길에 약국에 약을 대신 타다 주기도 했죠. 그런 아들의 선행이 입소문을 타면서 연태마트 아들 참 착하다는 칭찬이 동네에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아들은 효자 배달 서비스를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아들을 진짜 아들처럼 대하며 반겨주셨고 젊은 엄마들은 아들을 동네 슈퍼맨이라 부르며 신뢰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칭찬 속에서 아들은 며느리가 남기고 간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더 이상 손님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뜰하게 챙기는 듬직한 사장님이 되어 있었죠. 그런 아들을 보는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과 효자 배달 서비스는 우리 마트를 일으켜 세운 두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반찬을 사러 왔던 손님들은 마트의 다른 물건들도 함께 사갔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던 손님들은 우리 마트의 충성스러운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수직으로 상승했어요. 며느리가 가게를 운영할 때와 비교하면 무려 3배가 넘는 액수였죠. 우리는 빚을 모두 청산하고도 돈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 옆에 있던 낡은 문방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문방구 주인이었던 박 사장님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김 사장님, 내가 가게를 내놓게 됐는데 혹시 연태마트에서 이 자리 쓸 생각 없으슈? 다른 사람한테 넘기느니 이렇게 장사 잘하는 김 사장님 내가 터서 쓰는 게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것은 정말이지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마트가 잘 되면서 공간이 비좁다고 느끼던 참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문방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가게를 확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했는데 아들의 대답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엄마 하자. 우리 이 기회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제는 나도 자신 있어. 자신 있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박 사장님에게 가게를 인수하고 두 가게 사이의 벽을 허무는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시작했어요. 공사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장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연태마트 돈 많이 벌었네. 더 크게 번창해야지. 라며 응원을 보내주었죠. 한 달 뒤 새롭게 태어난 연태마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보다 2배는 넓어진 공간에 훨씬 더 다양하고 신선한 물건들로 가득 채웠죠. 어머니의 밥상 코너는 아예 작은 식당처럼 꾸며 손님들이 편하게 반찬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장 오픈 기념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국수를 대접했는데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날 사람들 속에서 땀 흘리며 웃고 있는 아들을 보는데 문득 며느리가 떠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이 촌 구석에서 냄새나는 야채나 팔면서 살아. 라며 저주를 퍼붓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지금 제 아들은 그 아이가 경멸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을 한몸에 받는 자랑스러운 청년 사업가로 우뚝 서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하늘을 보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아들이 다시 웃게 해주셔서,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화려했던 부활의 서막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올랐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참 얄궂습니다. 한쪽이 떠오르면 다른 한쪽은 가라앉기 마련일까요? 연태마트가 하루가 다르게 번창해 나가던 어느 날, 동네 미용실 원장님으로부터 전 며느리 차주영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파마를 말고 앉아 잡지를 보고 있는데 옆자리 손님과 수다를 떨던 원장님의 목소리가 제 귀에 꽂혔어요. 어머, 그거 들었어? 시내에 새로 생겼던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있잖아. 얼마 못 가고 망했다네. 거기 지배인이 연태 씨 전 부인이었다며? 정말? 어쩐지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파리만 날리더라니. 겉만 번지르르 했지 음식값이 얼마나 비쌌다고. 쯧쯧, 사람들은 다 안다니까. 저는 애써 잡지를 보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그들의 대화에 쏠려 있었습니다. 주영이가 레스토랑 매니저로 아주 잘 나간다고, 우리 마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고급스러운 곳에서 일한다고 자랑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 허영심이 오래가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말해 꼴 좋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 뒤로는 왠지 모를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불길한 예감처럼요. 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죠. 그 며칠 뒤부터였습니다. 마트 주변에서 낯익은 인형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잘못 봤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 빈도는 점점 잦아졌어요. 마트 건너편 전봇대 뒤에 숨어서 안을 엿보기도 하고, 제가 잠시 밖에 나와 화분에 물이라도 주면 황급히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차주영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모르게 초라하고 그늘진 얼굴이었어요. 비싼 옷 대신 칙칙한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깔끔하던 머리도 푸석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레스토랑이 망하면서 형편이 많이 어려워진 모양이었죠. 저는 그 아이가 왜 우리 마트 주변을 맴도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망해가는 구멍가게라며 버리고 떠난 곳이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마트가 되었으니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질투와 후회,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미련이 뒤섞여 있겠지요. 저는 일부러 아들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안정을 되찾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아들의 마음을 다시 흔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저러다 제풀에 지쳐 돌아가겠거니 생각하며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하이에나는 한번 맡은 피냄새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며칠간의 염탐 끝에 주영이는 드디어 첫 번째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마감 정산을 하고 있는데 아들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어요. 발신자 이름이 뜨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아들은 무심코 전화를 받았고 액정 화면을 보는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는 제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연태 씨, 잘 지내?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가게 정말 멋있어졌다. 축하해. 저는 그 짧은 문장에서 소름 끼치는 가증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봤다고요? 며칠 동안 전봇대 뒤에 숨어서 염탐하던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었죠. 제 아들의 성공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차마 속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으니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을 해온 겁니다. 저는 아들이 뭐라고 답장을 할지 혹시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잠시 동안 액정 화면을 노려보더니 이내 제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하고 메시지를 삭제해 버렸어요. 그 어떤 대꾸도 미련도 없는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은 제게 그렇게 말하며 다시 장부에 집중했지만 저는 아들의 굳은 표정에서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다시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피로감이 뒤섞인 그런 얼굴이었죠. 그렇게 첫 번째 시도가 무의로 돌아가자 주영이는 다음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지켜보는 대신 대놓고 제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아침에 가게 문을 열려고 하면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배달 가는 아들을 배웅하면 마치 산책 나온 사람처럼 일부러 우리 가게 앞을 천천히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벌레라도 본 것처럼 무시해버렸습니다. 끈질긴 심리전은 결국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마트 앞에 내놓은 화초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등 뒤에서 너무나도 살가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언제 다가왔는지 주영이가 바로 제 코앞에 서서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미용실이라도 다녀온 건지 전보다 한결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만나기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온 것이겠죠.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역시 어머니는 장사 수완이 대단하세요. 가게가 이렇게 커진 걸 보니 제가 다 기쁘네요. 저는 들고 있던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평생의 냉정함을 다 긁어모아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네 어머니가 아닐세. 제 차가운 목소리에 주영이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내가 키운 게 아니야. 자네가 버리고 간 내 아들 김연태가 피땀 흘려 다시 일군 가게지. 그러니 축하를 하려거든 당사자에게 직접 하게. 물론 그럴 자격이 있다면 말이야. 저는 일부러 자네가 버리고 간이라는 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주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까지 차갑게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듯 몸을 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주영이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오해예요. 저는 정말 연태 씨가 잘 되기를 바랐어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다시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게.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주영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공의 냄새를 맡고 찾아온 하이에나에게 이곳은 더 이상 당신이 넘볼 수 있는 사냥감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려준 셈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끈질긴 집요함과 도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습니다. 저의 단호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주영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한 방식으로 제 아들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죠. 그 시작은 한밤중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아들의 얼굴이 몹시 피곤하고 어두워 보여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간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아보니 술에 잔뜩 취한 주영이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주영이는 처음에는 그저 울기만 했다고 해요.
한참을 끄끄거리며 울던 그녀가 이내 혀가 다 꼬인 발음으로 아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들은 그날의 대화는 대략 이러했습니다. 연태 씨 나야, 주영이야, 흐윽, 내가 다 잘못했어.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왜 전화했어? 보고 싶어서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연태 씨, 나 정말 후회해. 내가 그때는 너무 어렸어.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내 주제도 모르고 당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사과받을 이유도 없어. 아들은 차갑게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주영이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응. 내가 정말 잘할게. 이제는 허영심 같은 거 안 부릴게. 당신 옆에서 가게 일도 열심히 돕고 어머님한테도 잘할게.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제발 제발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줘. 제 아들은 더 이상 듣고 있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는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영아,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야. 너는 너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 돼. 다시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해요.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뤄낸 성공의 단물만 빨아먹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죠. 전화로 매달리는 것이 통하지 않자 주영이는 결국 이성을 잃고 직접 마트로 쳐들어오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라 마트가 손님들로 한창 붐빌 때였어요. 아들은 과일 코너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고 저는 계산대에 앉아 있었죠. 바로 그때 마트 문이 거칠게 열리며 주영이가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아들에게로 달려갔어요. 김연태. 주영이는 다짜고짜 아들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들도 주변 손님들도 모두 당황해서 그녀를 쳐다봤어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주영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다 보잖아. 일단 이 손부터 놔. 아들이 그녀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주영이는 악착같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좀 보세요. 성공했다고 조강지처를 벌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 성공시키려고 일부러 악역을 자처하고 떠나준 건데 이제 와서 저를 모르는 척한다고요. 악역을 자처하고 떠나줬다는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까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손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마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피함과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차주영, 너 지금 제정신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당신 성공에 방해될까봐. 당신이 나 때문에 발목 잡힐까봐 일부러 모질게 떠나준 내 마음을 당신이 알기나 해.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저는 더 이상 그 추태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산대에서 나와 성큼성큼 그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영이가 붙잡고 있는 아들의 팔을 떼어내고 그녀의 팔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어요. 차주영 씨.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당신만 더 비참해질 뿐이지. 좋은 말로 할 때 당신 발로 걸어나가.
내 손에 이끌려 경찰서에 가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제 단호한 기세에 주영이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선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팔을 잡고 마트 입구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아들, 내 가게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그녀를 마트 밖으로 밀쳐내고는 마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며 손님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는 제 등 뒤로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역설적이게도 아들에게 새로운 인연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 꽃을 납품하는 화원 아가씨가 배달을 왔어요. 오수진이라고 하는 웃는 모습이 참 선하고 예쁜 아가씨였죠. 그날따라 가게가 바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들이 대신 납품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아들은 수진 아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소에 아들답지 않게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저 사장님, 지난번에 마트 앞에서 소란 피우던 여자분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동네에 이상한 소문도 돌던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사장님 편인 거 아시죠? 수진 아가씨가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네자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별일 아니었어요. 별일 아니긴요. 아무튼 힘내세요. 사장님은 웃는 모습이 훨씬 멋있으세요. 수진 아가씨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어 보이고는 총총걸음으로 화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풋풋하고 따뜻한 기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수진 아가씨가 오는 날을 기다리는 눈치였고 두 사람은 마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모르는 척 흐뭇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드디어 봄이 찾아오려나 봅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차주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트 앞에 나타나지 않아 잠잠하다 했더니 또다시 길 건너편에 숨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들과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 아가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보았습니다. 주영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전 남편에 대한 배신감, 자신이 가졌어야 할 자리를 빼앗겼다는 분노, 그리고 저 예쁜 아가씨에 대한 지독한 질투심. 그녀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질투심이 이제 저 아이를 더욱 끔찍한 괴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평화로운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더 거대하고 지독한 폭풍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주영의 질투는 결국 가장 추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직접 매달리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뒤에서 우리를 물어뜯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동네에 아주 교묘하고 악의적인 헛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들은 하나같이 듣는 사람이 혹할 만큼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놓은 것들이었어요. 소문은 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연태마트가 저렇게 잘 되는 비결이 사실은 전부 전 며느리인 차주영의 아이디어였다더라. 그녀가 큰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왔는데 그걸 김연태 사장이 가로챈 거래. 또는 연태마트의 어머니의 밥상도 원래는 차주영이 기획한 프리미엄 가정식 프로젝트였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공을 뺏으려고 이름을 바꾼 거라더라. 심지어는 제 아들과 수진 아가씨의 관계에 대한 험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진희 여사가 아들 재혼시키려고 돈 많고 어린 화원 아가씨를 돈으로 꼬셨다더라. 그 꽃집도 사실 김 여사가 차려준 거래.
처음 그 소문을 들은 것은 계산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 안면만 있던 한 손님이 물건을 계산하며 제게 슬쩍 묻더군요.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이 가게 아이디어 전부 전 며느님이 내신 거라면서요? 능력 좋은 며느리 내쫓고 아들이랑 둘이서 가게 꿀꺽 하셨다던데 정말이에요?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본 손님은 멋쩍게 웃으며 가게를 나갔지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분노보다도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잿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가게를 다시 일으키는 동안 그 아이는 대체 어디서 무얼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걸까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배달을 나간 아들이 굳은 얼굴로 돌아오기도 했어요. 배달 간 집의 아주머니가 총각, 성공했다고 조강지쳐버리면 벌받아. 라는 말을 대놓고 하더라는 겁니다. 아들은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그의 눈에 서린 깊은 상처를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더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제 생각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훨씬 더 현명하고 의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은 낯선 손님 한 명이 마트에서 소문의 진위를 따져 물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처음 보는 듯한 중년 여성이 반찬 코너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 반찬 가게가 그렇게 말이 많다며? 며느리 아이디어 훔쳐서 대박 났다던데 양심도 없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에서 장을 보시던 옥자 할머니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겨? 당신 눈으로 직접 봤어? 내가 이 가게 30년 단골이야. 저기 저 젊은 사장이 있을 때 이 가게가 어떤 지경이었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손님한테 갑질하고 멀쩡한 단골 내쫓고 가게 말아먹은 게 누군데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옥자 할머니의 일갈에 이번에는 정육 코너에 김 여사님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맞아요. 저 옆편네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김 여사님이랑 연태 사장님이 밤낮 없이 고생해서 이만큼 가게 키운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수진 아가씨가 얼마나 착하고 야무진데 돈으로 꼬셨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순식간에 마트 안의 모든 단골 손님들이 우리의 편이 되어 그 낯선 여자를 향해 쓴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저 여자한테 돈 받고 와서 행패 부리는 거지. 다시는 우리 동네 와서 물 흐리지 마.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여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허둥지둥 마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시간을,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는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차주영의 악행을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를 넘어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수소문 끝에 주영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작은 카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아주 중요한 서류 봉투 2개를 챙겨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주영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초라했습니다. 손님들의 눈치를 보며 컵을 닦는 모습에서 예전에 거만하고 당당했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주영이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가져온 서류 봉투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봉투를 열어 그 안의 서류들을 그녀의 앞에 펼쳐놓았어요.
그것은 바로 주영이가 마트를 운영하던 시절의 결산 장부였습니다. 페이지마다 시뻘건 색으로 가득한 처참한 적자의 기록이었죠. 이게 자네가 말하는 자네의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야. 자네가 우리 가게를 맡은 석 달 동안 순이익은 마이너스 수천만 원이었지.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버거워서 내가 평생 모은 갯돈까지 깨야 했어. 주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두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들과 제가 가게를 다시 맡은 후부터의 결산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까만색으로 가득한 꾸준한 흑자의 기록이었죠. 그리고 이건 자네가 능력 없다고 버리고 간 내 아들이 자네가 촌스럽다고 비웃던 내 방식대로 이뤄낸 결과물이고, 지난달 우리 마트 순이익이 얼마인 줄 아나? 자네가 다니던 그 번듯한 회사 월급보다 많을 걸세.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차주영 씨, 내가 오늘 자네를 찾아온 건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서야. 자네가 동네에 퍼뜨리고 다니는 그 모든 말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는 이 장부만으로도 충분하고, 자네의 거짓말을 증언해 줄 동네 사람들은 줄을 섰어. 변호사 말로는 이 정도면 명예훼손으로 실형까지 살 수 있다더군. 제 말에 주영이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한 번만 더 내 아들이나 우리 가게나 혹은 저 착한 수진 아가씨에 대해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는 나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그때는 이런 경고로 끝나지 않아. 이 장부와 증인들을 전부 데리고 곧장 경찰서로 갈 테니 내 말 똑똑히 명심해. 저는 제 할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영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실패와 우리의 성공이 담긴 두 개의 장부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구차한 변명에 대한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응징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비참한 모습을 뒤로하고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아이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무기는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차주영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린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동네에 떠돌던 악의적인 소문들도 잦아들었죠.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 아이도 드디어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너무나도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차주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후의, 그리고 가장 뻔뻔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장사가 잘 되어 아들과 함께 기분 좋게 마감을 하고 집으로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낯선 중년 부부가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말쑥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다가갔을 때 그들이 제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부인, 저 주영이 아빠입니다. 전 사돈 내외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대체 무슨 낯으로, 무슨 염치로 이곳까지 찾아온 것일까요? 그들은 제 허락도 없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저희 집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제 아들 연태는 그들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는 저와 원수 같은 전 사돈 내외, 이렇게 셋만 남았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먼저 입을 연 것은 전 안사돈, 주영이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슬쩍 손을 뺐습니다. 사부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저희 주영이가 얼마나 철이 없는지, 사부인과 연태 서방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가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리고 철이 없어서 저지른 실수이니 너그러이 이해해달라는 밑밥을 까는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던 전 사돈이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젊은 아이들, 살다 보면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마음의 상처도 크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이인데 사부인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 주영이를 용서하시고 두 아이가 다시 합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일까요? 제 아들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가게를 망하게 하고 온갖 악담과 거짓 소문을 퍼뜨린 딸 자식을 이제 와서 다시 받아달라고요? 그것도 제 아들이 피땀 흘려 성공하고 나니 그제야 찾아와서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헛웃음만 계속 터져나왔어요. 제 반응에 당황한 주영이 엄마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주영이가요, 연태 서방을 하루도 잊은 날이 없답니다.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다 자기 잘못이라고 연태 서방 없이는 못 살겠다고 저러다 애가 정말 큰일 날까봐 저희가 부모된 도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부인. 저는 그들의 뻔뻔한 연극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제 서늘한 목소리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따님이 제 아들을 잊지 못한다고요? 아니죠. 제 아들의 성공을 잊지 못하는 거겠지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운다. 글쎄요, 동네방네 제 아들 험담하고 거짓 소문 퍼뜨리고 다닐 기운은 있었던 모양이던데요. 두 분은 지금 자기 딸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아들 연태가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들은 제 옆에 서서 전 사돈 내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주영이 아빠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연태 서방, 우리 말 좀 들어보게. 주영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네. 자네를 얼마나. 됐습니다. 아들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영 씨가 저를 버릴 때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저의 선택은 두 분의 따님과 두 번 다시는 엮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이고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함이나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두 번 다시는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두 분께서 저와 주영 씨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아들의 일갈에 전 사돈 내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만 뻥긋거리고 있었어요. 모든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한 것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그 바구니를 주영이 아빠의 손에 다시 들려주었어요. 이건 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걸로는 두 분의 철없는 따님이나 실컷 위로해 주시지요. 제 아들은 이제 두 분의 따님 때문에 고생하고 상처받을 일 두 번 다시는 없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버리는 순간 끝나는 법입니다.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고 구차하게 구는 것만큼 보기 흉한 것도 없지요. 부디 따님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들의 눈앞에서 현관문을 셔터 내리듯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이내 그들은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마지막 페이지가 우리 손으로 직접 찢겨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전 사돈 내외가 다녀간 후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평온해졌습니다. 차주영은 동네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어떤 소문이나 행동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치 지독했던 태풍이 지나가고 맑게 갠 하늘이 드러난 것 같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맑은 하늘만큼이나 눈부신 일들이 연이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한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 작가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서민갑부나 인생극장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역경을 딛고 성공한 연태마트의 스토리를 듣고 꼭 한번 취재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들도 저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쑥스럽기도 했고 조용히 우리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끈질기게 우리를 설득했어요. 사장님의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사장님께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희망과 용기. 그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아들은 결국 방송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자신의 성공 스토리만이 아니라 우리 마트를 사랑해주고 지켜준 동네 이웃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촬영날, 연태마트는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커다란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들어오고 동네 사람들은 신기한 구경이라도 난 듯 마트 주변으로 몰려들었죠. 아들은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무척 어색해했지만 이내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의 아픔, 망해가는 가게를 보며 느꼈던 절망감, 그리고 저와 함께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던 순간까지. 아들의 담담한 고백에 촬영을 하던 스태프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의 마지막 리포터가 아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어머니께서 평생 해오셨던 방식을 따라 했을 뿐입니다. 좋은 물건 정직하게 팔고 이웃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 그리고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우리 동네 손님들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믿고 다시 찾아와 주신 분들, 악의적인 소문 앞에서 제 편이 되어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연태마트도 없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어머니와 저희 연태마트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은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인터뷰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 곁에는 제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묵묵히 저를 응원해주고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하며 촬영장 한쪽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던 수진 아가씨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수진 아가씨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지만 그 눈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것은 전 국민 앞에서 차주영이라는 과거를 완벽하게 지우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겠다는 아들의 당당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연태마트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러 우리 마트를 찾아오는 손님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하지만 우리는 유명세에 들뜨기보다는 우리를 찾아주는 한 분 한 분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차주영에 대한 소식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미용실 원장님을 통해 들은 바로는
그녀의 부모님이 동네에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아마도 딸 자식의 나쁘꾸러운 행각에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었을 테지요. 차주영은 자신의 허영심과 이기심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까지 망가뜨린 셈입니다. 그 아이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니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과 수진 아가씨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게는 딸처럼 살가운 새 며느리가 생겼고 아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미소를 되찾았죠. 새 며느리는 화원 일과 마트 일을 함께 도우며 저와 아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우리는 마트 앞 작은 테라스에 앉아 함께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흐뭇한 미소로 서로에게 쌈을 싸주는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어요. 문득 이 모든 행복이 그 지독했던 시련 끝에 찾아왔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차주영이 제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단단하고 소중한 행복을 결코 얻지 못했을 겁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처럼 우리 가족은 아픈 시련을 함께 이겨내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우리가 되었으니까요. 제 아들을 버리고 떠났던 전 며느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녀가 버리고 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훨씬 더 눈부시고 찬란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연태마트의 불빛은 그날도 변함없이 동네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우리의 진짜 행복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